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사실은 경제학의 대전제는 이기적 인간을 정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말 했습니까? 우리가 학습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는 전제가 한 사회의 진실과 진리 정의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인간의 유구한, 나름대로 유구한 빛나는 전통의 역사에 줄 때 그게 과연 인간적 삶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하는 걸 검토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교육은 그런 거 싹 없지요. 간단히 한국의 교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로지 대기업을 비롯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굴리는데 쓸만한 고분고분한 그러나 머리를 좀 써서 아이디어를 우리가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한 게 한국 교육이죠. 이 교육이 아니죠. 네. 그래서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한 굳이 말하자면 크루그만 같은 사람도 이런 무정부 상태를 벗어나지 어떻게 할 건가. 오늘인가요? 어저께 신문가 보더라도 벌써 뭐 다른 경로도 알고 있는 거지만 5월가 또 똑같이 돌아가고 저거 연봉장치하고 그러죠. 뭐 한국은 안 그럴 수 있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앞에 거대한 제조업체들이 끊임없이 사후간에 집단적 노동의 과실들을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립된 법적 규제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빼앗느라고 분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상이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상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적어도 자본주의 체제가 일단 서양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때, 서양에서 그럼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통 유럽 중세에 장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봉건 영주가 있고, 뭐 기사가 있고, 그 이제 농부들이, 맞아, 평민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영주의 영지를 말하자면은, 막 경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초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한테 일부 가져가고 이제 영주한테 세금을 바치고 현물을 바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노동의 관계와 생산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는 경제 외적 강제가 작동했다는 얘기를 한다. 그 경제 외적 강제가 뭡니까? 법적인 강제, 정치적인 거죠. 근데 자본주의 체제가 왜 어떤 측면에서 혁명적 의식을 못 키우냐 하면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조건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그 경향신문에도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났던가 그런데 그거 뭐 몇 달 전에 처음 난 건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 젊은 우리 10대 후반, 20대 되는 젊은이들이 뭐 편의점이나 뭐 주유소나 뭐 등등 이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 이른바 아르바이트 또는 뭐 시간제 노동을 하잖아. 그럴 경우에 너 그 고용 계약서 썼어? 안 쓴 사람이 더 많지. 그런데 이것 자체가 벌써 문제지만 고용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용주로서의 어떤 자본가하고 그 고용단 피고용인으로서의 노동자 1대1로 계약하는 걸로 법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사실은 1대1이 아니죠. 그게 바로 막스가 이한 계급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 이런,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배제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그런 노동 계약 관계에서 그 노동을 하고 뭐 하여튼 임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뭐 생필품을 비롯해서 이른바 뭐 문화적인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상품을 소비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활인데, 이런 법적 계약이라고 하는 관계와 잉여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과정에
에서 사회 기본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거의 뭐 만약 정치적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가 사실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한 알티세란 마르크스주의자가 정리한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이건 이제 그라우시부터 내려온 걸 이 양반이 발전시키는 건데, 폭력적 그런 차원, 그리고 그런 기구로서 뭐 군, 경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데올로지 기구로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는 항상 정치적 폭력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이 정치가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어떤 면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상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것은 그 많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또 굉장히 강조한다. 근데 일상생활이 기본적으로 정치가 쏙 빠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빠진 의미에서 일상생활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내 예전에 뭐 90년대 잠깐 구치소에 갔을 때도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그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민주적인 투쟁에 의해서 뭐가 성취를 했다. 그럼 그것이 대대손손 뿌리가 내어서 진짜 천년만년 가는 나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자본가 개혁은 끊임없이 기회가 오면은 노동자 개혁 분열을 시켜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의용 노조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노조 자체 설립 신고 못하도 뭐 이거 최근에도 벌어지잖아요. 아르바이트 고용해가지고 가서 시키고, 그것도 경찰하고 짜가지고 또 그 노조 설립 신고서 접수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주목을 하되, 자본주의적 일상생활, 정치가 기본적으로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 교육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할 때는 나는 이건 내 양심으로 하는 말, 한국의 민중은 예전에 비해서 양적으로 뭐 좀 많이 지식도 없고 하지 못하지만, 내가 볼 때는 눈높이가 참 낮다라고 하는 게 내가 보는 입장입니다.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 높아지는 것은 문화적인 전제에 있어서 지배계급이 말하는, 지배계급, 아까 이놈들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미국의 소비 문화 빼고 돈을 숭배하는 거 빼고 뭐가 있어요? 없지요. 이놈들은 서구의 부르주아보다 훨씬 못한 놈들이죠. 따라서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민중은 그람시가 말한 의미에서 헤게모니적인 의미에서 문화를 창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민중 문화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형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태일 열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고, 이런 점에서 생산수단은 부가적 자본재뿐만 아니라 소비 역시 생산에 필요한 생산력 전체, 법적으로 개개인의 사유재산일 수 있거나 실제 대부분 사유재산이다. 이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아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은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킨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 사유재산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은 생산의 기본이 되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서 그것을 민중이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체제. 그럼 인력노동 착취도 없는 거고, 장시간 노동 필요 없는 거고, 지금처럼 실업자가 우글우글,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아니라 우글우글 하고 있잖아요. 이 우글하고 이런 게 없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래의 노인에서는 비록 일반적인 그 용어의 쓰임새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몫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모두를 노동자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건 뭐 막스가 정의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거죠.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자
자본가 계급이죠. 노동자의 노동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재산이 되는 새로운 상품을 생산해낸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실제 가치라는 점에서 측정되는 두 가지. 즉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것 그리고 노동자가 받는 것 사이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본은 알고 있어요.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것 이게 이제 잉여 노동에 의해서 생산한 잉여 가치가 있는 거죠. 노동자가 받는 것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한 거 전체를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새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산력에 말하자면 비례하는 임금 이런 주장을 하죠. 그 우선은 여러 가지 관계 볼 때 우선은 필요하고 막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사실 생산력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벌써 잉여 가치 착취라고 하는 부분은 망각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협상하는 거죠.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노동계약이 자유로운 한 따옴표를 왜 쳤을까요? 법 형식적으로 자유롭지만 사실은 강제적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성인들이니까 마르크시즘도 알고 있으니까 자, 오늘 실업자 또 당장 그 쌍용차 같은 경우에 지금 23명입니까? 23명입니까? 그 외에 자기 목숨, 귀한 목숨 끊었겠습니다. 계약 24명 계약을 못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자리 없어 죽은 목숨이죠.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라도 가령 예전에 한국 자본주의 이렇게 철저히 뿌리 내리기 전에 농촌 공동체가 적어도 그러니까 농업이 큰 생산력의 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뭐 많은 GNP에서 또는 GDP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농민이 더 많았을 때는 진짜 실업이 되면 자기 집에 가서 농사라도 지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좀 맞아 피난의 기간인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아인슈타인 알게 돼 따옴표를 친 거죠. 노동자가 받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생산하는 상품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그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일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노동자들의 수와 자본가들의 노동력 수요 관계에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가 계급이 쥐고 있는 거예요. 뭐 정경련, 뭐 경총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제민주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와대 새들에 있는 짝퉁 대처가 뭐 경제민주화 여러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기가 난 강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 심지어는 짝퉁 대처가 중요한 득표본을 받던 노인네들 뭡니까 월 주는 걸 20만 원가 공약했다 지금 없는 걸 지금 또 가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많죠. 심지어 이론상으로도 노동자 임금은 그의 생산물 가치에서 결정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스가 말한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잉여가치의 착취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사적인 자본은 소수의 손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뭐 신문에 그 경향신문 같은데 어저께부터인가 그 시리를 싣고 있는 노동 소득 분배율입니까? 뭐 거기에 관한 것도 결국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가고 뭐 몇 달 사이 간격으로 나온 거 보면 부가 집중된 이 너무나 명백한 거죠.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가들 사이 경쟁이며 그렇죠. 둘째 기술의 발전과 점진한 노동 분업이 소규모 생산자를 희생시키면서 대규모 생산자의 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전들의 결과가 사적 자본의 과두정이다. 그러니까 민주정이 아닌 거죠. 법적으로만 그랬다 뿐이고, 그리고 이놈들 참 묘한 겁니다. 나치의 경우는 우리 나치다.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자, 뭐 이런 얘기 했죠. 무솔리는 난 파시스트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 인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파시스트들은 저가 파시스트라 안 해요. 저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사기꾼놈, 이런 사기꾼놈들이 없죠.
스튜어트 밀 글을 읽지 않아도 진짜 자유민주주의 뭔가를 이런데 조금이라도 지식이 저거 아닌데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들먹거려요. 이게 진짜 천하 악질적인 놈들이죠. 그러니까 단식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성과를 개성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 심화시키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심지어는 민주정치가 조직된 사회에서조차 그 과정이 엄청난 걸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 까닭은 의원들을 선택한 정당이 대체로 사적인 자본가들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즉 그 사적인 자본가의 입법부로부터 선거인단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대표적인 게 언론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야탁일보라고 이제 분리가 될 신문, 조선일보라고 제 영미권에서 쓰는 말 미스노머라고 그러죠. 이름을 잘못 붙인 거.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고 정명이라는 얘기야. 이름 똑바로 붙여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도단이라는 경지를 얘기하는 도가에서는 일장이 그 인식론을 얘기를 도를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면 이렇게 시작한다고. 굉장히 어렵죠.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자본론 일장이에요. 그러니까 막스가 자본주의 체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인식의 함정을 얘기하는 게 일장이라고. 이걸 이해하면 그 뒷부분 그렇게 없지 않죠. 여러분 다 겪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페티시즘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물화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리피케이션이라는 거. 사물화시켜서 생각. 페티시즘은 좀 다른 거죠. 여하튼 페티시즘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을 자본론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런 눈으로 세계를 보면은 이 언론을 비롯해서 그 체제에 기생하는 또 체제의 권력을 쥐는 그 지식 권력이라고 할까, 문화 권력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술 이런 것들 이런 권력의 그 악질적 성격들, 반인간적, 반생명적 성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민중의 대표자를 유권자 가운데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사실상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한국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공유하고 우리는 깨어있으니까 믿지도 않았지만은 아마 믿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배신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현재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사적 자본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부의 주된 원천들을 통제한다는 게 불가피하다. 출판, 라디오, 교육, 한국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라디오가 문제가 아니라 TV, 그것도 첨단으로 모빌 폰으로 TV도 볼 수 이런 시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일개 시민이 객관적인 결론 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기란 지극히 어렵거나 실로 대부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이 무슨 사회적 특정 형식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본의 사적 소유에 바탕을 둔 경제에 있어서 두드린 사항은 두 가지 주된 원칙에서 특징 지어진다. 첫째, 생산수단. 자본의 사적으로 소유된 그 소유자를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생산수단 처분한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쌍용차지. 상하이 차하고 노동자들 견해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상하이 차하고 그거 그냥 팔아 넘겨버리고 또 그 뒤에 인도 들어온 자본도 뭐라 해요? 몇십억 불 지원할게 해놓고 교환한 거 몇백만 불밖에 또 안 했더라. 이놈들 원래 행태가 그런 겁니다. 둘째, 노동계약 자유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러한 뜻에서의 순수 자본주의 사회 같은 없다. 이건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한 사람들도 거의 다 인정하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길고 긴 어려운 정치 투쟁을 수행하면서 노동자 가운데 어떤 범죄의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노동계약이라는 다소 개선된 형식을 획득하는데 성공해왔다는 것이다. 여기도 따옴표를 쳤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노동계약이 이전에 비하면 조금 더 자유스러워. 다시 말해서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의 법이 변화해 왔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노동 조건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서도 여전히
문제 중에 하나가 요즘 아예 뭐 그 말도 잘 등장하지 않는 경영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이 이 농 쪽, 특히 뭐 노사위원회인가, 노사정위원회인가, 뭐 그런 데서 예전에 하던 거 보면은 이놈들이 궁지에 그러니까 현실과 그 현실을 자기네들 논리로 방어를 할 때 되다 안 되다 할 때 맨 마지막에 내놓는 게 뭡니까? 이거 경영권이라는 주장을 하죠. 그 경영권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출했다 해서 그럼 저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국민 소환이 있고 그 다음 선거에 안 뽑거나 경우에 따라 사실 바람직한 것인데 놓고만 혁명권을 바탕에서 전복시켜버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작은 사건이나 4.19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87년도 6월 항쟁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 혁명권이 진짜 경영권, 혁명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날 경제 순수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아담 스미트 이래로 그 자본주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이런저런 방향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순수 자본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당장 그 아인슈타인은 33년도경에 이제 미국을 가서 몇 년 뒤에 40년도인가에 돼서 이제 시민권을 획득을 해요. 그 과정도 보면 참 혀를 찰 만한 그런 과정들인데 오늘 천상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미국에 가서 맨 처음에 아인슈타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작용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날카로운 그런 통찰력이 어쩌면 좀 무디어졌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사회를 맞아 뭐 꿈의 나라 이런 정도 약간 생각하면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뉴딜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것도 가만히 뜯어보면은 악랄한 뭐 파시스트나 뭐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분명히 나은 면들이 있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뉴딜 정책 그냥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이 있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데이 있고 어디서는 하서 노동자들 시위하다가 총격당해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뉴딜 정책도 루즈벨트는 그래도 막 그런 대로 자본가 대통령에서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루즈벨트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41년도에 진주마 이른바 습격당해서 참전하거든요. 그전에는 참전 안 했어요.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진리는 뭐냐면 루즈벨트의 미국은 그러니까 델라노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게 뭐 34년도인가 부터인데 루즈벨트가 참전하기 전에는 독일하고 다 거래했어요. 다 무역했다고. 독일에 대해서 기름 대주는 중요한 기업이 뭐 스탠다드 오일이었어요. 장사 다 했어요. 유럽에서 전쟁이 막 터지고 일본 놈들 중일전쟁 37년도부터 하고 지금 최근에 역사 교과서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낙조를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대, 이른바 정신대 문제인데, 우리 젊은 조선 처녀들 끌고 가서 그 인간과 할 수 없는 그런 짓들 한 거 막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스탠다드 오일은 파시스트한테 기름 팔아먹고 이랬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체제는 뉴딜이 아니라 뭘 해도 이건 반인간성이 어떤 시점에 드러난다. 악의 체제다. 이거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 안 나왔는데 바로 나옵니다. 자본주의 악의 체제라는 걸 말하는 거, 이건 어떤 정의감에서 단순히 표현한 게 아닙니다. 생산의 효용이 아니라 이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어떤 법률 구현도 없다. 그렇죠. 따라서 실업자 군단이 거의 항상 존재한다. 이건 뭐 막스가 얘기하는 그 인더스트리얼 리저브 암이라고 하는 거죠. 노동은 끊임없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 지금 뭐 60년이
지난 한국 상황 그 자체죠. 실업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수주맞는 시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재 생산을 제한되며 그런 게가 크나큰 어려움이 뒷따른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 아마 황성희 선생이 그 지난번도 언급하고 그 뒤에 건 내가 못 봤는데 뭐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바 과소 소비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뉴딜 정책의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유효 수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 이전보다 적정하게 줘서 노동자들 소비재를 팔게끔 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돌아가게끔 한다. 이게 케인지안이즘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기술의 진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보다는 더 많은 실업을 낳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지요. 사실은 가능한데 안 하고 있죠. 노동시간 단축해서 돌리면 충분히 실업자를 구애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거 왜 안 합니까? 정치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하는 얘기들이 하나가 뭡니까? 노동자들 파업해서 하루에 매덕 교회다 10억 여하튼 한 달 되면 몇십억 손해낸다 이러죠. 그러면은 우리 당장 생각하시는 그러면은 돈 계산으로 한다면 그거 좀 주고 손해 안 닿으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할까요? 정치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 놈들 노예야 이 새끼들아. 노예 새끼들이 발라 이렇게 밟아버리게. 이러기 때문에 10억이 손해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 얘기할 수 있어서 또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 글을 읽어보면은 투쟁을 강조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국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 얘기한 게 전혀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전망을 밝게 보지 않습니다. 그 스칸디네아 반도 또 네덜란드 포함한 이쪽 덴마크 포함한 이 5개 국가 대표적인 사회복지 이루간 국가 요즘 흔들린다는 것도 제대로 봐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작년인가 그 핀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핀란드 사회민주당에서 대학생들하고 젊은 애들 정치 교육시키는 섬에 그럼 이름 잊어버렸는데 와가지고 난사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죠. 요 얼마 전에 국내는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나는 그 BBC 뉴스를 거의 매일 보고 알자지라도 보고 있는데 BBC 얼마 전에 들어가 보면 스웨덴에서도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 또 한 놈이 총을 난 사람 몇 명이 죽고 이랬어요. 그거 왜 그럴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가 몇 년 전에 봐도 그런 움직임인데 덴마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투쟁을 안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한국의 자본가격 이놈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여러 가지 정치 문화의 전통이 있죠. 그런데 여하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얘들을 부르자면 질이 다른 놈들, 아주 악질적인 놈들이에요. 이놈들하고는 투쟁해야 되는데 타협하자 하는 놈들은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그놈들이 지가 그 타협을 요구한 놈들 저놈이 배부르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아닌 놈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 있고 그걸 안 누리고 있는데도 그는 노예 놈이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저항 안 한다? 노예 새끼지. 그런 놈들 절대 믿어서 안 된다. 사기꾼 새끼들이니까. 자본가들 사이에 경제에 접속된 이윤동기야말로 자본의 축적과 이용에 있어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그 불안정 격화될 대로 결국 대공황 귀결된다. 무제한적인 경쟁에 엄청난 노동의 낭비를 초래하며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개개인의 사회적 의식을 불구로 만들어버린다. 아까 내가 말한 우리 한국민들의 눈높이가 낮다고 하는 이 지금 사회의식 불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정치? 사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아까 얘기한 문화 문제는 정치 문제니까. 교육 문제, 아까 얘기한 건 이렇게 물질적으로 놀라운 사회에서 왜 애들 자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식의 불구를 넘어서는 생각하건대 이렇듯 개개인이 불구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가장 나쁜 악이다. 우리의 교육체제 전체는 이런 악으로부터 고통받는다. 과장된 경쟁적 태도와 학생들이 주입되면 그렇죠. 만인에 대한 투쟁. 학생들은 장래의 경쟁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소유 지향적 성공을 숭배하도록 길들인다. 액퀴지티브.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경향신문 보면은 나는 사실 그런 부분 특히 눈이 가서 읽어보는데 매년 사실 나오죠.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인가 초중고등 학생들 1000명 이상을 놓고 패스트네요. 그 질문지를 통해서 아이들 의식, 가치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큰 기사를 딱 경향신문에서 제대로 다룬 것이 학생들 70% 정도가 내가 부자가 된다면 정의 필요 없다는 게 안다면 7%가 아니야. 70%가 내가 부자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편안하다면 정의 안 지켜도 돼.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을 탓할 겁니까? 아니죠. 아까 얘기한 것은 아이들이 그러한 판단과 행동 이전에 애들의 그 가치관과 관련된 캐릭터가 성격이 왜 그렇게 돼?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 비슷한 조사들은 사실 끊임없이 나옵니다. 확신 건데 이러한 심각한 사회학들 제가 유일한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고 아울러 사회적 목표들을 지향한 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들을 지향한 교육체제. 한국 사회 전혀 안 그렇죠. 선생들이 우선 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너 공부 안 하면 저 청소한 사람처럼 돼. 그걸 막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또 거꾸로 또 학생들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요즘 중학교 선생님들은 중2짜리가 제일 골치하고 짐승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라고 난 또 봅니다. 왜냐? 버스를 한번 타보십시오. 난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버스 타보면은 애들이 20대고 진짜 중고등학생 노인네들 머리 허연 특히 나는 남자는 또 괜찮다고 봅니다. 할머니도 올라와도 양보하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인간사회 절대 아니죠.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죠. 짐승보다 못한 놈들. 노인네들 허약한 거 의학적으로 몰라도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양보를 하는 게 그거 사람이죠. 맹자가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다 이런 말을 하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진 마음의 단서다, 실말이다. 이러니 한국 사회 측은지심 아주 박약하죠. 그러한 경제에서는 생산수단 사회 그 자체에 의해서 소유되면 계획적으로 이용된다. 이른바 사유화, 철도 지금 당장 지금 문제죠. 근데 이 경향신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또 한 번 더 전화 한번 했을 때, 너가 말이야. 프라이빗타이제이션. 너도 영어 아니잖아. 사유화라고 해라. 왜 자꾸 민영화라고 얘기하냐. 사실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사회 지금도 좀 예전보다 좀 덜하지만 관이 말하자면 민을 움두른다는 것이 이제 독재의 풀어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면은 그 말은 적당한 말이 아니죠. 사유화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하여튼 경향신문 비롯해서 운동권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일종의 워낙 그런 말 쓰니까 이제 본의 아니 그 말을 쓰는데 아까 얘기한 정명 올바르게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계획경제는 공동체의 여러 가지 필요에 맞춰 생산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리 나눠줘 모든 남녀는 소유 생계 보장해 줄 것이다. 자, 필요에 맞는 생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동차 새로운 모델. 그 모델 나오면 건강해집니까? 혈압이 내려갑니까? 당뇨병 없어져요? 공부 잘하게 됩니까? 내 마누라하고 다툼이 없어집니까? 그 관계는 되겠죠. 의사소통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툭하면 모빌폰 했다. 사실은 좀 따져보면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뱅킹 번호 도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요즘 뭡니까? 개그 콘서트인가 보면 거기에도 무슨 고정된 코너가 하나 있더군요.
그 전화 걸어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그 돈 빼내는 그런 것들. 그거 다 이 카머스와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더 일반시켜서 얘기하자면 분명히 이른바 디지털적인 방향으로 가는 굳이 막을 필요는 없죠.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향상이라고 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실 아날로그적 기술,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어떤 이 단말기 또는 이 모빌폰 개발, 이거 사실 조사에서도 벌써 나온 것처럼 한국인들이 뭐 인터넷 강국이라는데 실제 가만히 보면 촉빈 간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게임하는데 압도적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또 왜 게임이 미칠까? 어른들은 또 왜 게임이 미칠까? 자기 일하고 공부한 게,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제적인 공부에 대해 비판 얘기를 많이 한다고. 오늘 결국 다음은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이 워낙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미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거 안 하는 애들은 없죠. 심지어 작년인가 그 자결한 아이 같은 경우에 보면 유서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내 핸드폰 부장품 같이 묻어주시오. 이래 나온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은 조그만 단말기는 뭐 약간 조금 다르겠지만 컴퓨터 게임이나 뭐 채팅이나 이런 걸 하면은 왜 밤을 새게 되냐 하면은 내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잠을 자는 거, 그리고 비올로지컬 클럭이라고 하죠. 그 비올로지컬 클럭과 관련이 내 하수체인데, 내 하수체가 밤이 되면은 자는 것과 관련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난조가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이 마치 낮이라는 효과를 자극을 내주기 때문에 그 호르몬에 난조가 생겨요. 어떤 시간 지나면 잠 안 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게임 끝나고 학교 가서 자겠죠. 그렇죠. 이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만 잘 때 잠 일어나서 할 일하고 이래야 보람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거 진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또 가지면 이게 또 신분의 무슨 상승과 관련된 또 착각을 많이 해요. 어디서. 그래서 내가 쓰는 표현이 첨단 기술 속의 무지몽매함이라는 표현을 내가 씁니다. 무지몽매한 거예요. 자본의 포로인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 한다고 야단이죠. 남녀소 생계, 이건 뭐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개개인에 대한 교육은 타고난 능력을 장려함과 아울러 권력과 성공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와 같은 타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데 애쓸 것이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또 잘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가령 뭐 영국 같은 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그 막시주의 문헌들을 보다 보면 영국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인슈타인 쓴 글에도 뭐 사실에 나옵니다. 그 글을 쓴 맥락과 관련해서 처칠이 무슨 말을 하냐면 노동당이 그 당시에 노동당이 집권하면은 영국 사회 경제도 무너지고 막 이런 협박성 발언을 막 한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노동당이 집권하게 돼서 이른바 국유화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국유화 이래로 한국 사회 보면 진짜 그 마르크스가 말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대처 같은 애가 왜 튀어나옵니까? 대처가 죽었을 때 그 국내에 뭐 내가 알기로 경향신문 그런 거 보도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읽은 프랑스 쪽 저널 렉스프레스인가 보면 그 영국 노동자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 걔 참 잘 죽었다. 행간에 참 잘 죽었다. 걔 장례식을 왜 국장 비슷한 걸로 치료를 하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럼 뭘 말합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산수단 일부를 국유화했다는 사회주의 아니라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말은 뭡니까? 경제적인 어떤 투쟁, 한국 사회 고질이죠. 경제 투쟁,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 넘어서는데 고질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투쟁이란 걸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문화적인 가치를 대전제로 해서 정치투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투쟁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할 수 있는 좌절을 겪어도 교훈을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가 하려면은 문화투쟁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된 게 그 자체는 개인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계획과 달리 소련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못하게 된 건데, 소련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레닌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옳다라고 지지하는 한편 소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한 스탈린이나 엉터리 같은 볼셰비키 처형부터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소련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노예를 만들거든. 이건 소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 성취에는 아주 어려운 몇 가지 사회 정치적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게 문제죠. 즉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 권리의 중앙 집중화를 보면서 어떻게 관료제가 전능해지며 거만한 사태를 예방이 가능할까? 개인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으며 그것과 함께 관료제의 힘에 대한 민주적 경제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레닌이 24년도에 별세를 하죠. 근데 레닌이 이른바 간섭전, 일본론까지 참여한 간섭전, 그리고 내전이 끝난 게 대체로 21년도 말인가 그런데 21년도 말부터 레닌이 별세를 하게 된 24년도 초까지 레닌이 쓴 것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당의 관료화에 대한 견제를 얘기하고 그 정점에 스탈린이 있다니 명백히 하죠. 다른 한 가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가 끌어와서 교육 예산에 레닌이 얘기를 해요. 나아가서는 고르키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어머니 비롯해가 유명한 훌륭한 이른바 바람직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시자를 할 수 있죠. 고르키가 21년도 17년도 그러니까 볼셰비크가 권력 잡은 게 10월 혁명이죠. 이제 그레고리안 기억을 우리가 쓰는 건 11월이지만 저쪽 친구들 쓰는 게 10월이거든. 10월 혁명, 10월 혁명인데 우리 지금 11월 혁명이죠. 여하튼 볼셰비크가 혁명의 권력을 잡기 전에 17년도 2월경부터인가 새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저널을 발행해요. 고르키가. 근데 그 저널을 번역한 걸 읽어보면은 소련어로 된 거니까 번역한 걸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장관들의 정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레닌과 관료주의를 나오고 뇌물 받는 얘기가 나와요. 볼셰비키 정권 하에서 벌써. 그리고 이 민중이 그러니까 짜르 체제 무너뜨리고 케렌스키를 비롯한 부르주아 정권을 타도한 민중의 일부지요. 일부가 이 무분별한 폭력을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르키 교육얘기를 합니다. 짐승이라는 표현을 막 고르키 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표현 철저히 살은 고르키가 짐승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분명한 건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레닌이 얘기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그런 폭력 노동자 행사한 적도 없지만은 노동자끼리 아까 얘기한 그런 의미에서 학습을 열심히 새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우리 핏줄이다, 우리 밥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적 여러 가지 목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분명히하는 이런 현재와 같은 이행의 시대에 지극히 중대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조건 아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노예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던 까닭에 난 이 잡지의 창간이 하나의 중요한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 뭐 한 절반 뭐 많이 잡아서 한 5분지 3 정도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적절할 때 특히 이 교육과 정치에 대한 부분 한 50분 동안이라도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도 좀 이제 지칠 것이 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겠는데 마지막에 얘기한다면 아인슈타인은 여하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사회주의인가 할 때 이 사회주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막스가 자본론가 이른바 초기 저자 경제철학 원고 1844년도 원고에서 얘기한 그런 정신들에 입각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다음에 한 시간 할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얘기하겠지만은 레닌은 볼셰비키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볼셰비키적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폭력 이런 부분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의 사회주의는 그런 성격을 가지면서 아마도 오스트로 막시스트의 입장에 상당히 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잠정적으로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내놓은 사회주의에 대한 길, 교육에 대한 강조 이런 것은 한국 사회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벌써 얘기한 것이 그런 것인데 공자가 말을 하기 싫지 불역열호 여러분 잘 알죠? 배운 것을 때때로 다시 새김질하는 다시 복습을 하는 이 또한 즐겁지 않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아까 내가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1년 전에 했을 때 몰랐던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몰랐던 걸 깨닫는 건 내 자신을 좀 더 넓고 깊게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수가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바다가 호수가 아니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혁명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두 번째로 한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